계약서가 탁자 위에서 반짝였다. 이게 뭡니까? 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다. 이제는 내 선택이야. 넌 계속 모른 척 했잖아.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로망이 났나? 말도 안 돼요.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음을 아들 부부는 깨달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성북동 언덕 위 40년 된 3층 단독주택에서 79살 한정옥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건 평생의 습관이었죠. 정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하루를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꽃들이 기다리고 있겠네. 정옥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단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그리고 몇 그루의 장미가 정성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 한 포기씩 정성껏 물을 주는 정옥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냈어요. 예쁘게 피워라, 얘들아. 정옥은 꽃들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이 작은 화단은 정옥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위로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집은 정옥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봉제 공장을 차려 밤낮 없이 일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983년 31살의 정옥과 남편이 처음 이 집 열쇠를 받았을 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 집은 내 청춘이자 피땀이야. 아이들이 자라난 모든 계절이 여기에 있지. 정옥은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층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직도 도윤이 어렸을 때 그린 크레파스 그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는 혼을 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도윤의 키를 재며 표시해둔 연필 자국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120cm였던 키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175cm까지 자랐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자국들을 볼 때마다 도윤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어요. 3층 다용도실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옷가지들이 상자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돌 때 입었던 한복, 첫 소풍 갔을 때 입었던 노란색 티셔츠, 졸업식 때 입었던 양복까지. 정옥은 가끔 그 옷들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곤 했어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소리와 온기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어요. 47세가 된 도윤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며느리 이혜리와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찾는 일이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지난 추석에도 도윤 부부는 회사 해외 출장을 핑계로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혼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술을 따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지. 정옥의 생일인 지난달에도 도윤은 전화 한 통으로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용돈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정옥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바쁘니 어쩌겠니. 정옥은 늘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무심함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차츰 자라나고 있었어요. 특히 혜리는 효도는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며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물주기를 마친 정옥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몇 가지 반찬만이 썰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북적였던 유기농 식탁이 이제는 너무 크게만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상에 나 혼자 앉으니 민망하네. 정옥은 작은 밥그릇에 밥을 조금 담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두고 말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은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책장 한쪽에는 봉제 공장 시절의 장부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운영했던 공장의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는데 정옥은 1985년도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학용품비며 교복비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효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자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송년회 사진, 도윤의 졸업식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해수욕장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정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하며 뛰어와 안겼던 아들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정옥은 이제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최근 5년간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도윤 부부가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지면서 함께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사진첩을 천천히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조심해 다쳐하며 뛰어다니는 아이를 쫓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옥은 자신도 저랬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정옥은 도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도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잘 지내니? 아, 어머니.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 급한 일이세요? 좀 바빠서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어머니도 몸 조심하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3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에게는 회의 준비가 어머니와의 대화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은 마당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노을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아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겠지 하고 꿈꿨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3층짜리 큰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정옥은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화면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지럼증이 심하게 몰려왔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선 정옥은 화장실로 향했지만 중간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정옥은 바닥에 앉은 채로 몇 분간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어지럼증이 조금 나아지자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소대로 마당으로 나가 꽃에 물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뿌리개를 들어올리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왔어요. 손에서 물뿌리개가 떨어지며 마당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헉, 헉. 정옥은 마당 의자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약상자를 열었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옥은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다가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하려고 했지만 먹은 게 없어서 쓴물만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어디가 아픈 걸까? 정옥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무거운 돌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정옥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이상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런 증상 있을 수 있어요. 동네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처방받으세요. 지금 정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옥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몸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정옥의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등까지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정옥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못 쉬겠어요. 어르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10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정옥을 들것에 옮기며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정옥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집 열쇠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의식 잃지 마시고 저희 말 들리시죠? 응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정옥의 맥박과 혈압을 말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옥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연달아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간호사가 정옥에게 물었어요. 정옥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도윤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 후 담당 의사가 정옥 앞에 앉았어요. 50대 중반의 심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어르신,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으시네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보입니다. 그게 뭔가요, 선생님?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문이 좁아져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병이에요.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신데 고령이시라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판막 치환술을 받으셔야 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정옥은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회사 정장을 입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정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아, 다행히 왔구나. 도윤은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들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꼭 수술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는 안 되나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정옥을 바라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떠세요? 해리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리야,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뭐요? 3천만 원? 우리 여유 있어요? 아이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빠듯한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다 자기 준비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병원에서 분할납부 같은 거 안 되나 물어보세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병실로 돌아왔어요. 정옥은 아들의 표정만 봐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수술비 부담되지? 아니에요. 어머니 보험 처리 먼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정옥은 도윤의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슴에는 각종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쓸쓸했어요. 병원 3일째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거친 숨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밤새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옥을 더욱 괴롭히는 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일간을 되돌아봤어요. 도윤은 첫날 이후로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어머니, 괜찮으시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새벽 5시에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 가운만 입고 있는 모습이 왠지 초라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옥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집 지하실 금고에 보관해둔 집문서와 함께 있던 서류 뭉치였어요. 2년 전 이웃집 정광호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옥 이모,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되면 집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지금 팔아도 12억은 받으실 텐데 나중에는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 집을 팔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대답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의 수술비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젊은 레지던트 의사였어요. 어르신, 어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수술을 해리야 빨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늦어도 2주 안에는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위험해집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의사가 나간 후 정옥은 핸드폰을 들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2주 안에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다시 짧은 통화였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시간, 정옥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1층 커피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온 다른 환자들을 보니 더욱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옥 이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교회 집사이자 중개사인 정광호가 서 있었습니다. 광호야, 여기서 뭐해? 어머니 병문안 왔어요. 동네에서 소식 들었거든요. 많이 아프세요? 광호는 정옥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워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을 만나니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돈이 많이 드나 봐.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세요? 정옥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광호야, 우리 집.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광호의 눈이 커졌어요. 2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정옥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모,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재개발 확정 소식 때문에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최소 1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5억? 정옥은 놀랐어요. 2년 전보다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 동네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파실 거예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 아들이 자란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들 동의는 받으셨어요? 혼자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광호야, 혹시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모집 같은 경우는 금방 팔릴 거예요. 매물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될 겁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그날 저녁 정옥은 병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아들 도윤이 살고 있겠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잊고 지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지? 정옥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살아보자. 글씨를 다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광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광호야, 집 팔기로 했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니? 이모, 정말 확실하세요? 한번 파시면 되돌릴 수 없어요. 응, 확실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정옥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집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퇴원하시는 대로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매물 사진도 미리 찍어둘까요? 그래, 부탁한다.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외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옥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는 2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으세요라며 당부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정옥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수단이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정광호가 부동산 직원 2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매물 사진을 찍을 사진작가였고 다른 한 명은 집 상태를 점검할 감정평 가사였어요. 이모,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40년 된 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감정평 가사가 집 곳곳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옥이 평생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덕분에 집 상태가 매우 양호했어요. 1층 거실과 주방, 2층 침실 2개와 서재, 3층 다용도실까지. 구조도 좋고 채광도 훌륭하네요. 게다가 마당까지 있으니 희소성이 있어요. 사진작가는 각 방마다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옥이 가꾼 작은 정원도 빼놓지 않고 촬영했어요. 꽃들이 활짝 핀 화단이 집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15억 5천만 원으로 매물 올려도 될까요? 이 정도 상태면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정옥은 놀랐어요. 처음 들었던 15억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 받을 수 있어? 확신해요. 재개발 확정에다가 지하철역도 가깝고 무엇보다 이렇게 잘 관리된 단독주택은 찾기 힘들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이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매물 공개하고 이모께서는 당분간 집을 비워주시면 좋겠어요. 구매 희망자들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정옥은 광호가 추천해준 근처 모텔에 며칠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2층 계단에 도윤이 키 재던 자국들, 3층에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미안해, 이 집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해. 이틀 후 광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벌써 5팀이나 집을 보러 왔어요. 그중에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현금으로? 네, 강남에서 투자용으로 사시려는 분인데요. 15억 5천만 원 그대로 주시겠다고 해요. 잔금도 일주일 안에 치르실 수 있대요. 정옥은 가슴이 뛰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더 높은 가격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출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현금 구매자가 가장 확실해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2주 기한을 생각하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나았어요. 좋아요. 그분과 계약해주세요. 정말 확실하세요? 한번 계약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해요. 3일 후 정옥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구매자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건축사 일을 하고 있다며 집 구조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좋은 분께 넘어가니 마음이 놓여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정옥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정옥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도윤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언젠가는 알려야 할 텐데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모텔방에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수술 날짜는 정하셨어요? 그 얘기 때문에 전화했어.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결했어.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설마 어디서 돈을 빌리신 건 아니죠? 요즘 사기도 많은데. 정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집을 팔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화로는 도윤의 반응이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만날 때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수술은 다음 주에 받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정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수술부터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 치르는 날, 정옥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구매자가 14억 원의 잔금을 송금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 15억 5천만 원이 정옥의 계좌에 들어왔어요. 축하드려요, 이모. 거래 완료됐습니다. 광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40년간 살던 집을 떠난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광호야, 이제 정말 내 집이 아니구나. 이모 후회되세요? 아니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뭐. 정옥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옥은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곳이었지만 새 주인이 아직 이사 오기 전이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빈 집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구도 없고 사람 냄새도 사라진 공간에서 정옥은 40년간의 추억을 되돌아봤어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절, 도윤이 뛰어다니던 복도,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거실까지.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정옥은 빈 거실에 서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도윤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옥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옥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일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하는 날, 정옥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15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 덕분에 수술비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정옥은 택시를 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광화문 근처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평생 호텔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던 정옥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호텔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이런 전망을 보며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봤는데 없으시네요. 어디 계세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게.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현관문 자물쇠가 바뀌어 있던데.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집을 팔았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수술비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살 일도 생각해서.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집을.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아들의 충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지금 광화문 호텔에 있어.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도윤과 해리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도윤은 의자에 앉자마자 다그치듯 물었어요. 정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15억 5천만 원에. 해리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15억 5천만 원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수술비 3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도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 하세요? 상의? 너희가 언제 엄마 일에 관심 있었니? 정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수술비 3천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너희는 뭐 했지? 아이 학원비가 중요하다며 외면했잖아. 해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집은 상속받을 재산이었는데. 상속? 내가 죽기도 전에 상속 얘기를 하니? 정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해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해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집 때문에 대출받아서 사는데 나중에 어머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거든요. 계획? 40년 넘게 엄마 혼자 살게 놔두고 지금 와서 계획이라고.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숨겨왔던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잖아.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고.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옥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야. 엄마가 아픈 것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지. 호텔 로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른 투숙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창피해. 그럼 처음부터 엄마를 제대로 돌봤어야지. 정옥은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갈 곳은 내가 알아서 찾겠어. 너희는 집 걱정 말고 너희 살 일이나 생각해. 정옥이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도윤이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가족?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옥이 들어갔어요. 도윤이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정옥이 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도윤의 당황한 표정이 사라졌어요. 정옥은 객실로 올라가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객실에 도착한 정옥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된 것이 씁쓸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아들아,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도 혼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기꾼들도 많고. 걱정 마.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걱정이라는 이름에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정옥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살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정옥은 두렵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정옥은 강남구에 있는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40년간 살던 3층 집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관리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옥은 간단한 가구들을 들여놓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침대, 작은 식탁, 의자, 그리고 텔레비전까지. 필요한 것만 갖춘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적막함이 밀려왔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래도 이웃들의 소음이라도 들렸는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내다보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뭘 위해 살았을까? 정옥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도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언제나 남을 위해서만 살았네. 정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남편을 위해,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도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연인들,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봐야지. 그때 정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혼자만 쓰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인터넷을 켜고 기부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도윤이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검색해봤어요. 심장병 어린이 재단, 독거노인 지원센터, 여러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정옥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연을 읽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옥은 자신이 받은 수술을 생각하며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지. 정옥은 수첩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어요. 집 한 돈 15억 5천만 원에서 수술비 3천만 원을 빼고 앞으로 살 집값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10억 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겠네. 정옥은 자신도 놀랄 만큼 큰 결정을 내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기부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부를 원하시나요? 큰 금액인데. 5억 원 정도 기부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담당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5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정말 큰 금액이신데요. 한번 방문해서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정옥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곳에도 5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새 집은 괜찮으세요? 며칠 만에 들어보는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해요. 정옥은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세요? 집 한 돈 중에서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도윤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10억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응, 심장병 어린이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면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아들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는 나눌 때야.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재단에 가서 정식으로 기부할 거야. 더 이상 말리지 마.
어머니, 아들아, 엄마는 이제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이해해줘.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9세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늦은 건 아닌지, 하지만 늦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쓰는 거야. 정옥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옥에게는 그 불빛들이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어요. 79세에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 이번에는 진정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심장병 어린이 재단이 있는 서초구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방에 기부 관련 서류를 챙겨온 정옥의 모습은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어요. 7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했던 한정옥입니다. 재단 접수처에서 정옥을 맞이한 건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어요. 김소영 사회복지사는 정옥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은 정옥은 재단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들었어요. 현재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국에 800여 명, 그중에서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고 있는 아이들이 200여 명이나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5억 원이면 약 15명의 아이들이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소영의 설명을 들으며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돈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모범이 되니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언론에 공개되면 도윤이 알게 될 텐데 아직 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기자간담회는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하지 않으시면 조용히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기부는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옥은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좋습니다. 기자간담회 해주세요. 숨길 일이 아니니까요. 2시간 후 정옥은 독거노인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5억 원 기부를 약정했어요. 두 곳 모두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다음 주 금요일에 기자간담회가 있어. 어머니,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이미 다 정해졌어. 두 곳에 각각 5억 원씩 기부하기로 했어. 도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이면. 아들아, 엄마 결정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미 마음 정했어. 그날 저녁부터 정옥은 기자간담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엇을 말할지, 어떤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는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금요일이 됐습니다. 정옥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정장을 사서 입고 기자간담회장으로 향했어요. 시내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옥입니다. 정옥의 첫마디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네요. 하지만 제가 받은 만큼 나누고 싶어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옥은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어떻게 심장병을 앓게 됐는지, 집을 팔아서 수술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왜 기부를 결심하게 됐는지까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르신, 가족들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삶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10억 원이라는 거액인데 후회는 없으시나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옥은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옥은 뿌듯한 마음으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왜 여기에? 어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다 하신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끝났어. 도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외로우실 때도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옥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진짜 가족처럼. 정옥은 아들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어요. 아들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너도 내 가정을 잘 돌봐. 로비에서 바라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정옥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정옥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복층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기부한 후 남은 돈으로 마련한 새보금자리였어요. 이전 원룸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지만 무엇보다 정옥 자신이 선택한 공간이라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 시내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스며들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옥은 밝은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발코니로 나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참 평화롭다. 79세의 나이에 느끼는 이런 여유로움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아침이었어요. 6개월 전 기자간담회 이후 정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79세 할머니의 숭고한 기부라며 크게 보도했고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기부금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서는 매달 수술받은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옥이 기부한 돈으로 지금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김민준 8세 어린이가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옥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옥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전해왔어요. 정옥의 기부금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옥에게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심장병 어린이 재단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정옥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오후 2시, 정옥은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옥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예쁜 아가들, 오늘도 건강하지? 정옥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이에게는 할머니도 같은 수술 받았는데 아프지 않았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할머니, 진짜 아프지 않았어요? 7살 소녀 지은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이야. 그러면 지은이가 더 건강해져서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정옥의 따뜻한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도윤은 주 2회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통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 다녀오셨죠? 응, 아이들이 참 예뻐. 건강해지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 어머니가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도윤의 태도 변화는 정옥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내 가정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혜리랑 같이 찾아뵐게요. 어머니 집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 좋아.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말로 도윤과 혜리가 찾아왔어요. 혜리도 예전과 달리 정옥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옥의 기부 활동 이야기, 도윤의 회사 이야기, 혜리의 육아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 큰 돈을. 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해. 저희도 어머니 본받아서 기부 시작했어요. 매달 조금씩이지만. 도윤의 말에 정옥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려고요.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 부부가 돌아간 후 정옥은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야 가장 아름답다. 정옥은 6개월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는 막연한 다짐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79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 관계보다 중요한 자립심, 나이보다 중요한 의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정옥은 이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화로웠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